며느리와 아들 저 몰래 처가와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 이제 다시는 창고가 되지 않겠다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윤영자, 올해 68입니다. 전북 정읍의 오래된 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지요. 남편은 몇 해 전 병으로 먼저 떠났고 그 뒤로 제 삶은 늘 조용하고 규칙적으로 흘러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마당에 쌓인 낙엽을 쓸고 고무장갑을 낀 채 손빨래를 하고 늦은 오후엔 라디오를 벗삼아 밥상을 차리는 일상이 반복되었지요. 저의 전부는 아들 도훈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실하고 모범생이라 동네 어른들에게 늘 칭찬을 받았고 저 또한 그 덕분에 마음 놓고 장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도훈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전의 한 회사에 들어가 일을 시작했고 그곳에서 지금의 며느리 지연을 만났습니다. 교사인 지연은 처음 인사 왔을 때 깍듯하고 단아한 모습이 참 마음에 들었지요. 어머니, 주말에 꼭 식사 같이 해요. 한정식집 예약했어요. 며느리의 다정한 목소리에 저는 한동안 잠을 설쳤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며느리와 밥을 먹을 수 있다니 그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옷장 속 깊이 넣어둔 연두빛 블라우스를 꺼내 다리미로 정성껏 다려놓았습니다. 이 옷은 남편이 살아있을 적 마지막으로 사준 옷이었지요. 토요일 아침 저는 새벽부터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혹시나 손주라도 함께 올까 싶어 고등어를 굽고 나물 몇 가지를 준비했지요. 하지만 10시가 넘어서도 연락이 없어 이상하던 참에 아들 도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은 어렵겠어요.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짧고 차가운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 지연이 곁에서 뭐라 중얼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오늘은 처가 쪽 일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말씀드려. 그날 점심 우연히 휴대폰을 만지다 열린 SNS 화면 속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도훈과 지연 그리고 지연의 부모님이 한정식 집에서 활짝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더군요. 순간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급한 일이 처가 식사였구나. 그 사실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억울함과 서러움에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방안을 둘러보니 작은 안방 옆 창고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남편과 제가 쓰던 작은 서재였지만 도훈 부부가 결혼한 뒤부터는 그들의 물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계절이 지난 옷, 쓰지 않는 가전제품, 그리고 아이 낳을 준비라며 사두고는 쓰지도 않은 아기용품까지. 내 집인데 왜 나는 내 방 하나 마음대로 쓰지 못할까? 그 생각이 꼬리를 물자 묘한 힘이 솟았습니다. 다음 날 오래된 장롱을 마당으로 끌어내고 먼지가 수북한 상자를 열어 분리수거장으로 옮겼습니다. 몇 년간 쌓인 먼지를 털어내자 방 안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바람이 돌았습니다. 순간 제 안에서도 뭔가가 환기되는 듯 했지요. 며칠 뒤 저는 읍내 철물점에서 페인트와 붓을 사왔습니다. 아이보리색 페인트를 칠하니 방안이 환해졌습니다. 벽지를 새로 바르고 작은 창문에 하얀 커튼을 달자 전혀 다른 공간처럼 변했습니다. 오래된 미닫이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찰칵 소리가 낯설게 울렸습니다. 이 방 그냥 창고로 두긴 아깝지. 혼잣말을 하다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세를 주면 어떨까? 요즘 뉴스에 놓인 고독사 이야기가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과 부대끼며 사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문득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에 들렀더니 중년의 직원이 의외라는 듯 웃었습니다. 할머니, 방 상태가 괜찮네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찾을 수 있어요. 며칠 뒤 23 대학생 이수정이 집을 보러 왔습니다. 지방대 간호학과에 다닌다 했지요. 긴 생머리를 뒤로 묶고 책가방을 둘러맨 모습이 풋풋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혹시 방 아직 비어 있나요? 맑은 목소리에 순간 마음이 풀렸습니다. 수정을 방으로 들여보내자 그녀는 창문을 열고 햇살을 쐬며 말했습니다. 햇볕이 너무 좋아요. 공부하기 딱일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살다 보면 불편한 점도 있을 텐데 괜찮겠니? 네, 괜찮아요. 사실 자취방 전세금도 부담됐는데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며느리에게선 들어본 적 없는 진심 어린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따스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도훈과 지연이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쳤지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우리 짐 다 어디 갔어요? 지연이 눈을 부릅뜨며 말했습니다. 너희 짐은 차곡차곡 정리해서 베란다에 뒀다. 이 방은 이제 세입자가 쓰기로 했다. 제 말에 며느리는 입술을 꽉 깨물었고 도훈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건 좀 아니잖아요. 저희랑 상의도 없이 내 집이고 내 방이다. 그동안 너희가 창고처럼 쓰던 곳, 이제는 내가 살려 쓰겠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평생 눈치만 보며 살아온 제가 처음으로 내 권리를 주장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던 어느 날 부엌에서 콩나물을 다듬고 있는데 방문이 조심스레 열렸습니다. 할머니, 혹시 도와드릴 거 없으세요? 하얀 티셔츠에 트레이닝 바지를 입은 수정이 눈을 비비며 나와 서 있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각인데 저를 도우려는 마음이 참 기특하더군요. 아이고, 너 아직 학생인데 잠 더 자야지. 괜찮다. 아니에요. 저도 아침형 인간이라서요. 밤 냄새가 나서 깼어요. 그녀는 손재주가 있는 듯 금세 감자를 깎고 마늘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서툰 칼질이었지만 그 모습이 왠지 오래된 제 손녀 같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아침 우리는 함께 밥상을 차렸습니다. 콩나물국, 김치, 그리고 간단한 계란말이. 수정은 고개를 갸웃하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이런 집밥 먹기 힘들어요. 기숙사에선 늘 컵라면만 먹었거든요. 그랬구나. 많이 먹어라. 젊을 땐 먹는 게 힘이야. 저는 그 말을 하며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집에 와도 늘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반찬은 손도 안 대곤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맙게 먹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녁에 갑자기 전기가 나갔습니다. 깜깜한 집안에서 저는 당황해 촛불을 찾고 있었는데 수정이 휴대폰 불빛을 비추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두려우시죠? 괜찮아요. 제가 내려가서 차단기 확인할게요. 20대 초반의 여자가 한밤중에 겁도 없이 밖으로 나서는 모습이 놀랍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불이 환하게 켜졌고 수정이 헐떡이며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콘센트에 너무 많은 걸 꽂아둔 게 원인이었어요. 아이고, 너 아니었으면 나 어쩔 뻔했니?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마움이 북받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젊은 며느리가 해주지 않던 작은 배려를 갓 20 넘은 세입자가 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도훈과 지연이 집에 들렀습니다. 수정은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집에서 방을 쓰고 있는 이수정이에요. 지연은 곁눈질로 훑어보더니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아, 네. 어머님 학생까지 받아서 같이 사세요?
요즘 세상 무서운 거 모르세요? 그 말에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지연의 목소리엔 분명 비아냥이 섞여 있었거든요. 아들 도훈도 눈치를 보며 말을 아꼈습니다. 지연아, 수정양이 얼마나 예의 바른데. 괜한 소리 하지 마라. 제가 대신 말을 꺼냈지만 속은 이미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수정이 있을 땐 집안이 따뜻해졌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도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는 모습, 저녁마다 할머니 같이 드실래요? 하며 작은 과자를 건네는 모습. 반대로 지연은 집에 오면 늘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짐은 왜 건드리셨어요? 어머님, 우리도 쉴 공간은 있어야 하지 않나요? 말끝마다 어머님이라 불렀지만 그 속엔 존중보다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수정이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종이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학과에서 만든 수세미예요. 실습 시간에 짰는데 할머니 드리고 싶었어요. 빨강과 초록이 섞인 조그만 수세미. 값어치로 따지면 몇백 원도 안 되는 물건이었겠지만 그 정성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맙다, 수정아. 이게 세상에서 제일 값진 선물이네. 순간 오래전 남편이 사줬던 연두빛 블라우스가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나를 생각하며 건넨 물건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을까요? 그 따뜻함도 잠시, 지연은 점점 날 선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 집 우리도 관리비 내야 하는 거 아시죠? 세입자까지 들이셨으면 저희랑 먼저 상의했어야죠. 저는 억눌러 왔던 마음을 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지연아, 여긴 내 집이다. 내 짐이 여길 가득 채워도 나는 불편하다고 말 못했지.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들 도훈도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겨울바람이 유난히 매서운 날이었습니다. 집안에는 김치 담그는 냄새가 가득 배어 있었지요. 저는 커다란 대야 앞에 앉아 배추 속을 넣고 있었고 맞은편에서는 수정이가 양념을 버무르며 서툴게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래, 그렇지. 배춧잎 사이사이에 골고루 넣어야 해. 수정의 볼은 추위와 고춧가루 냄새에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귀여워 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도훈과 지연이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집안에 퍼진 김치 냄새와 함께 웃고 있는 저와 수정을 보더니 잠시 굳어섰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곱씹은 듯 딱딱했습니다. 김치 담그고 있지. 수정이가 도와주고 있어서 한결 수월하다. 도훈은 말없이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예전에는 자기 짐이 쌓여있던 그 방이 이제는 수정의 책상과 교재, 작은 전기 히터로 아늑하게 채워져 있었으니까요. 지연이 턱을 치켜들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시간이 없어서 자주 못 오지만 올 때마다 낯선 사람이 집에 있으니 불편해요. 집은 가족만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순간 손에 묻은 양념을 내려다봤습니다. 내 집인데 왜 가족이 아닌 사람을 들였다고 꾸짖음을 들어야 하는 걸까? 지연아, 내가 자주 와서 나랑 같이 김치 담그고 밥도 같이 먹었으면 내가 세입자를 받을 생각이나 했겠니?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 제 말에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훈은 난처한 듯 눈을 피했습니다. 엄마 말도 이해는 해. 근데 우리도 처가랑 약속이 많다 보니 자주 못 오는 건 사실이잖아. 도훈의 말은 중재처럼 들렸지만 결국 며느리 쪽 손을 들어주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차분히 대꾸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내가 혼자 살아야 하는 현실을 이해해줘야지. 수정이는 내 허전한 집에 웃음과 손길을 주고 있다. 불편하다면
내가 더 자주 오면 되지 않니?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는 순간 수정이 눈치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불편하시다면 언제든 제가 나갈게요. 하지만 할머니가 저한테 많이 의지하시니까 걱정돼서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아니다, 수정아. 내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웃는다. 내가 없었다면 이 집은 아직도 창고 같은 냄새가 났을 거다. 지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꽉 깨물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에는 여전히 탐탁지 않아 하는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부부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현관 앞에서 지연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어머님, 가족보다 남을 더 가까이 두시는 건 결국 언젠가 문제를 만들 거예요. 그 말이 내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또렷하게 남은 건 부엌에서 김치국물을 손등까지 묻히고도 열심히 도와주던 수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불 꺼진 방 안에서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의 불편한 시선과 아들의 애매한 태도, 그리고 내 곁에 있어주는 풋풋한 세입자. 과연 누가 가족일까? 그 질문이 제 마음에 남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설 연휴가 막 끝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은행 창구에서 받아온 고지서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재산세와 관리비, 그리고 연초에 몰아서 나오는 각종 세금들이 빽빽하게 적힌 종이는 보는 것만으로도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을 열자 도훈과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얼굴은 다소 굳어 있었고 손에는 큼지막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잠깐 이야기 좀 나눠야겠습니다. 도훈의 목소리는 무겁고 낮았습니다. 그래, 들어와서 앉아라. 거실에 앉은 두 사람은 눈빛을 교환하더니 결국 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희 처가가 이번에 큰일을 겪었어요. 시댁 쪽에선 말씀드리기 어려웠는데 처가가 전세 사기를 당했거든요. 부모님이 사시던 집도 곧 비워야 한대요. 저는 놀라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 그래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니? 제가 조심스레 묻자 지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희도 당장 살 곳을 마련해야 하는데 어머님 방을 조금만 아니 그 학생 방을 비워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가족이 들어와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수정이 방을 비워달라고? 지연아, 그 방은 이미 세를 놓은 방이다. 계약도 다 했고 그 애도 학기 중이라 나갈 수도 없어. 도훈이 서류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계약서라 해도 결국 집주인은 엄마잖아요. 학생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보증금을 돌려주면 되지 않겠어요? 어차피 가족이 우선 아닙니까?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족이 우선이라는 말은 옳은 듯 했지만 그 속엔 제 권리를 무시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침 부엌에서 공부하던 수정이 이 말을 듣고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저 죄송해요. 제가 나가면 되는 거죠? 할머니가 곤란해지실까봐 걱정이에요. 그 말에 저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수정아. 내 잘못이 아니다. 내가 왜 나가야 하니? 계약을 어기면 불편해지는 건 우리 쪽이지. 지연은 한숨을 쉬며 팔짱을 꼈습니다. 어머님, 결국 돈 문제잖아요. 저희도 당장 급해서 그러는 거예요. 친정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이번만은 좀 양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그제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지연아, 내 말이 틀린 건 아니다. 가족이 힘들면 서로 도와야지. 하지만
그 도움은 존중과 약속 위에 서 있어야 한다. 나는 이미 수정이와 약속을 했다. 계약도 했고 매달 월세를 받아 세금도 내기로 했다. 내가 그 약속을 깨면 이 아이는 어디로 가겠니? 도우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수정은 조용히 제게 따뜻한 차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혹시라도 짐이 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래도 전 여기서 공부하는 게 참 좋아요. 그 말에 저는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있어서 내가 외롭지 않다. 오늘처럼 당당히 말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있어서 그래.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며칠 뒤 지연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억눌린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사정을 모른 척 하실 겁니까? 가족보다 남을 택하신 거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지금 남이라고 말한 그 학생이 나와 약속을 지키고 있는 가족 같은 존재다. 너희가 날 속이고 처가와 밥 먹으러 간 날 나는 이 방을 새로 열었다. 그날 이후 내 삶의 주인은 다시 나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서 연두빛 블라우스를 꺼내 입어보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적 사준 그 옷.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더 이상 움츠러든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지켜야 한다. 내 집, 내 약속, 내 삶. 손끝으로 블라우스 주름을 펴내며 저는 처음으로 나 자신을 지켜낼 힘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엌에 앉아 며느리 지연의 전화를 떠올리며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옆방에서 들려오는 수정의 볼펜 긁는 소리가 묘하게 위안이 되더군요. 잠시 뒤 방문이 조심스레 열렸습니다. 수정이 컵라면 뚜껑을 덮어놓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많이 힘드셨죠?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다, 얘야. 근데 너는 시험 공부 안 하니? 하려고 했는데 할머니 혼자 계실까봐 걱정돼서요. 순간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에겐 듣기 힘든 말이었으니까요. 그날 새벽 수정이 잠 못 드는 듯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사실 전 고아예요.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 뒤로는 시설에서 지내다가 장학금으로 대학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랬구나. 어쩐지 내가 또래보다 훨씬 어른스럽더라니. 수정은 억지로 웃음을 지었지만 눈가가 살짝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누군가랑 같이 밥 먹는 게 너무 좋아요. 할머니랑 밥 먹을 때마다 가족이 생긴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 역시 남편을 잃고 외롭게 살아왔던 세월, 그리고 가족에게 무시당하는 현실이 겹쳐지면서 수정과 저는 비슷한 빈자리를 지닌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지연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한층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생각 좀 해보셨어요? 수정인가 뭔가 그 학생 방 빼주셔야죠. 우리도 당장 들어와야 하는 상황인데.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아, 그 아이는 의지할 데 없는 고아다. 나랑 약속하고 여기 들어와 산다. 내가 말하는 것처럼 쉽게 내보낼 수 있는 아이가 아니다. 어머님, 가족이 우선이라니까요. 맞다. 그런데 가족이라 하면서 너희는 날 속이고 처가랑 밥을 먹었지 않니? 그때 난 내 집을 내 방식대로 지키기로 마음먹었다. 지연은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 동네 마트에서 오랜 단골인 김 여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영자 씨,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요즘 속상한 일 있지? 저는 망설이다가 그간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김 여사는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요즘 같은 세상에 자식만 바라보다가 고생하는 어른들 많아. 세입자 아가씨가 착하다니 오히려 복이지. 그런 인연을 소중히 해야 돼. 그 말에 마음 한쪽이 든든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수정이 벽에 작은 사진 한 장을 붙여두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단체 사진 속에 앳된 얼굴의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게 내 어릴 때 사진이니? 네, 시설에서 지낼 때 찍은 거예요. 부모님 얼굴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래도 이 사진 보면 힘이 나요. 저는 조용히 그 사진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내 가족이라 생각해라. 나도 너를 내 손녀처럼 생각할 거다. 수정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고 갔던 방을 떠올렸습니다. 먼지와 짐더미에 눌려있던 공간이 이제는 한 아이의 삶과 꿈을 담는 방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 집은 이제 달라졌다. 더 이상 누군가의 짐을 쌓아두는 창고가 아니야. 새로운 가족이 숨쉬는 집이지. 손끝으로 연두빛 블라우스를 만지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집을, 이 아이를, 그리고 나 자신을 지켜내리라. 봄 햇살이 들이치는데도 제 마음은 여전히 얼어붙은 겨울 같았습니다. 며칠 전 지연은 또다시 현관문을 쾅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엔 불만이 가득했지요. 어머님, 이젠 정말 심각하게 얘기해야겠어요. 지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제 앞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세입자를 들릴 때 가족에게도 알려야 하는 게 원칙이에요. 어머님이 혼자 결정한 건 문제될 수 있다고요. 저는 차분히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지연아, 집 명의는 내 이름으로 돼 있다. 내가 집주인이고 계약 권한도 나한테 있다. 가족한테 일일이 알리라는 법은 없다. 지연은 콧방귀를 뀌며 비웃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무시하실 거예요? 요즘 세상 얼마나 위험한데 고아라는 애를 집에 들이다니. 그 말에 제 안에서 오랜 기억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명절마다 제가 전 부치고 탕 끓이며 하루 종일 주방에 서 있어도 지연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엄마 다 됐죠? 라며 밥상만 기다렸습니다.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갈 때 도훈에게 전화를 하면 늘 회사 바빠요. 지연이랑 상의해보세요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지연은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라며 외면했지요. 손주 얘기를 꺼내면 지금은 제 커리어가 우선이에요라는 말만 했습니다. 대화 끝에는 어머님 세대 사고방식은 너무 답답하다라며 대놓고 비아냥까지 했습니다. 그런 무시와 서운함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급한 일이라며 약속을 취소하고 처가와 웃으며 밥을 먹은 사진을 봤을 때 제 안의 마지막 끈이 끊어진 겁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지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내가 모르겠지만 수정이는 부모 잃고 시설에서 자란 아이다. 스스로 장학금 받아 공부하는 성실한 아이야. 그런 아이를 내가 믿고 함께 사는 게 왜 잘못이냐. 지연은 순간 말문이 막힌 듯 눈을 깜빡였지만 곧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먼저 아닙니까? 저는 참아왔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가족이라면서 나를 무시하고 내 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내 집을 내 마음대로 창고처럼 쓰던 게 가족이냐? 내가 날 속이고 처가와 밥을 먹은 건 단순한 한 번의 일이 아니다. 그건 내가 이미 날 가족에서 제외했다는 증거였다. 제 말에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며칠 뒤 아들 도훈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잔뜩 지쳐 있었지요. 엄마, 지연이 많이 힘들어해. 나도 중간에서 너무 괴로워.
도훈아, 내가 진짜 괴로운 게 뭔지 아니? 내가 아내만 편들고 엄마를 외면한다는 거다. 가족이란 서로 약속을 지키고 존중할 때 가족인 거야. 내 아내는 그걸 무너뜨렸고 넌 방관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 방식대로 산다. 도훈은 고개를 떨구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수정이 학교에서 돌아와 제 눈가가 붉어진 걸 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또 며느님이 오셨나요? 그래, 법을 들먹이며 너를 내보내라고 했다. 수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가족이 없는 게 부끄럽다고만 생각했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말해주셔서 저도 가족이 있다는 게 믿어져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앉아 연두빛 블라우스를 매만졌습니다. 옹졸해서가 아니다. 수십 번 쌓인 무시와 무관심, 그리고 마지막 배신이 내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젠 더 이상 참지 않겠다. 거울 속 제 눈빛은 한때 며느리 앞에서 주눅 들던 여인이 아닌 단단히 각성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봄비가 촉촉이 내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낮은 천둥이 울리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번엔 도훈과 지연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고 아들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더는 이렇게는 안 돼. 도훈이 무겁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묻자 지연이 앞장서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이 집은 결국 앞으로 저희가 물려받을 집이에요. 그런데 고아 학생을 들여놓고 가족보다 우선한다는 건 이해 못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정리해 주세요. 학생을 내보내고 저희가 이 방을 쓰겠습니다. 그 말에 제 손이 떨렸습니다. 고아라는 단어를 함부로 내뱉는 그녀의 입술이 잔인하게만 보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연아, 잘 들어라. 집을 물려받는다는 건 내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다. 내 생전에 이 집은 내 것이다. 내 뜻대로 쓸 권리가 있다. 지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가족이라면 서로 약속을 지키고 서로를 존중해야지. 너희는 그걸 저버렸다. 약속한 식사 자리를 깨고 날 속이고 처가와 밥을 먹었다. 내 몸이 아플 때는 외면했다. 내 집을 창고처럼 만들고도 사과 한마디 없었다. 그게 가족이냐? 제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도훈은 얼굴이 창백해져 한동안 말이 없더니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내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다. 지연, 우리 잘못도 인정해야 해.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당신까지 왜 그래? 난 잘못한 게 없어. 가족이 우선이라 말했을 뿐인데. 그 순간 옆방 문이 열리며 수정이 나왔습니다. 두 손을 꼭 쥐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저 죄송해요. 제가 있어서 이렇게 싸우시는 거라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할머니가 곤란해지는 건 원치 않아요. 저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수정아.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 너는 오히려 나를 살게 해줬다. 너는 내 손녀나 다름없다. 그 말에 수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고아 주제에 감히 가족인 척을 해. 그 순간 제 안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지연아, 부모 잃고도 성실히 살아온 아이를 모욕하다니. 내가 지금 내 앞에서 며느리 자격으로 할 말이냐? 내가 가진 건 교만뿐이야. 그 아이는 내가 흉보는 고아라는 이름을 넘어 내게 진짜 가족이 되어 주었다. 순간 도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지연을 붙잡았습니다. 그만해, 지연. 이제야 알겠다.
엄마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우리보다 저 학생이 더 가족처럼 굴었어. 내가 봐도 그래. 지연은 얼굴이 일그러진 채 울컥 눈물을 쏟았습니다. 저는 그냥 친정 식구들도 챙겨야 하니까 어머님이 자꾸 저한테만 기대하시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괜히 밀어낸 거예요. 처음으로 지연이 솔직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마음도 이해한다. 하지만 너희가 날 가족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나도 더는 내 삶을 너희에게 맡기지 않겠다. 내 집, 내 선택, 내 삶은 내가 지킨다. 그날 저녁 우리는 겨우 진정된 목소리로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도훈이 밥을 뜨고 지연도 말없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자. 올 때는 미리 연락하고 부탁할 땐 정중하게 하자. 작은 고마움도 말로 표현하자. 그게 진짜 가족이다. 제가 내건 조건이었습니다.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고 지연도 힘겹게 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뒤 베란다에 쌓여있던 도훈 부부의 짐이 트럭에 실려 나갔습니다. 텅 빈 공간을 보며 마치 오래된 굴레가 풀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수정은 방 창문을 활짝 열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집이 숨을 쉬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자화상을 완성해 벽에 걸었습니다. 거울 속에 연두빛 블라우스를 입은 제 모습과 닮은 그림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누가 뭐라 해도. 창밖에는 봄비가 먹고 따뜻한 햇살이 번져오고 있었습니다. 수정이와 함께 빚은 만두가 식탁 위에서 김을 모락모락 피워 올렸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무심함 속에서 시작된 분노는 결국 제 삶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존중과 약속으로 맺어지는 것임을 깨달았고, 이제 제 곁엔 핏줄이 아닌 또 다른 가족, 수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내 가족을 선택한다.